주변을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쪼들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집주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통계청의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약 3분의 2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라고 답했습니다. 집값은 10억 원인데 병원비 300만 원이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고 쌀을 빻아가는 손님이었고 누군가는 그 방앗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돈이 쌓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기 위해 평생 돈을 쏟아붓고 누군가는 집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누군가는 아예 부동산 시스템 자체를 소유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계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1시, 당신은 지금 대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금리 0.1% 차이를 100번째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기 당신 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이 주는 가격 롤러코스터에 중독된 상태죠. 뭐라고요? 나는 내 집 마련한 건데? 부동산을 구매하는 순간 당신은 은행과 30년짜리 노동계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바쳐야 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타이틀은 명함에만 있고 실상은 30년짜리 노예 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달 빨려나가는 돈, 끝없이 갚아야 하는 이자,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A. 살 집을 샀습니까? B. 돈 벌 집을 샀습니까? 50대가 됐을 때 A그룹은 집값 12억 원의 월 현금 흐름 마이너스 30만 원, B그룹은 전세와 임대 아파트의 월 현금 흐름 플러스 150만 원입니다. 집값은 A가 더 비쌌습니다. A그룹은 12억 원짜리 짐을 짊어진 상태이고 B그룹은 10억 원짜리 현금 기계를 소유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채가 자산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소유의 함정, 돈을 쓰는 계층,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 집 마련을 강조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살 집부터 삽니다. 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순서와 방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1단계 영끌 내 집 마련. 은행님,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할게요. 30대 김대리. 월급 400만 원, 10년 모아서 1억 원으로 6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원, 대출 상환 200만 원, 관리비 20만 원에 각종 공과금까지 더하면 매달 2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김대리는 6억 원짜리 집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임차인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은행 겁니다. 김대리는 매년 오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걱정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집이 크고 비싸질수록 세금과 관리비라는 구멍은 더 커집니다. 현금이 끊임없이 집이라는 소비재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자산은 바닥나고 작은 위기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현금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2단계 갭 투자.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어?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전세 3억 원, 매매 3억 5천만 원, 내 돈 5천만 원. 놀랍죠? 그런데 2년 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 만기에 세입자가 나갈게요? 당신은 3억 원 어디서 구하지? 은행은 LTV 40%로 떨어졌어요. 대출 가능액은 1억 4천만 원, 부족액 1억 6천만 원. 못 구하면 금매? 객 투자의 진실입니다. 시세 차익 노리고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조정기 오면 인생 끝입니다. 갭 투자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운의 모든 것을 거는 투기적 행위입니다. 3단계 갈아타기. 중산층. 자산은 10억 원인데 통장은 10만 원. 이 계층이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속은 텅 빈 거예요. 5년 전 3억 원대 아파트에서 상급지 10억 원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대출 4억 원과 내 돈 2억 원.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산 10억 원으로 증가, 순자산 6억 원, 월 상환액 200만 원으로 급등, 통장 잔고 거의 0원. 표면적으로는 상급지 아파트 주인, 실제로는 더 비싼 빚의 감옥입니다. 10년 후 집값 1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도 자녀 대학 등록금 필요, 노후 자금 필요, 통장 잔고 500만 원. 이게 바로 자산 부자, 현금 거지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숫자는 증가했을지 모르나 당장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은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 계층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부동산 때문에 돈을 씁니다. 당신은 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이들은 자본 이득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현금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상위 계층, 현금 흐름 전환점,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집이 ATM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건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전략이 달라서입니다. 4단계 소형 임대 월 30만 원이지만 이게 시작이다. 박 과장의 선택입니다. 내가 살 집은 전세 3억 원, 대출은 없습니다. 대신 투자는 수도권 외곽 역세권 소형 아파트 급매로 2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 내 돈 1억 원. 현금 흐름을 보면 월세 90만 원 이상, 대출 이자 60만 원, 세금 등 빼면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은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겨우 30만 원? 맞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당신의 노동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쉬고 주말에 놀고 있을 때도 수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월요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당신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도 매달 월세는 들어옵니다. 돈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가치는 단순한 30만 원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박 과장은 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모인 월세 수익에 저축한 돈을 더해 두 번째 소형 아파트의 계약금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첫 번째 집이 두 번째 집을 낳고 두 번째 집이 세 번째 집을 낳는 구조. 자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만듭니다. 이 전략의 성패는 입지에서 갈립니다. 수도권 외곽이라도 반드시 지하철 역세권, 대학가나 사업단지 인근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 이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금 흐름은 절대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재개발 지분. 5년을 참으면 4억 원을 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다세대 빌라 2억 원. 5년 후 재개발 완료되면 시세 6억 원. 수익 4억 원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월세 수입 0원, 조합비 매달 30만 원씩 나가고 이주비, 추가 분담금 등 끊임없는 현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무산되면 투자금이 증발. 이건 여유 자금으로 하는 장기 베팅입니다. 급한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6단계 상가, 꼬마 빌딩. 월세보다 땅을 사는 단계입니다. 여기부터는 매달 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꼬마 빌딩은 겉으로 보이는 월세와 달리 이자, 세금, 관리비를 빼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목적은 월세가 아니라 건물과 함께 땅을 소유하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신축을 통해 자산 가치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월세는 건물을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일 뿐이죠. 다만 공실 하나로 흐름이 흔들릴 수 있고 노후 관리와 임차인, 세금까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편하게 돈 버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직접 다룰 준비가 된 사람만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엔 서울 핵심 상권이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최상위 계층, 정보와 시스템 자본의 영역입니다. 7단계 법인 설립, 세금 전략의 변화. 자산이 20억 원을 넘어서면 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인 명의는 법인세 9에서 19%가 적용되지만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전처럼 법인은 무조건 절세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 구조와 상속 계획에 따라 개인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정과 회계 처리 비용이 수반되므로 단순 절세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8단계 토지 소유, 영속 자산의 전략.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닙니다. 강남의 땅을 사는 거예요. 20년 전 강남역 인근 나대지 10억 원이 현재 시세 100억 원, 10배 상승했죠. 토지의 진짜 위력은 이겁니다. 아파트는 30년 후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 땅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초기 투자금이 크고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임대 수익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만 노리는 장기 전략입니다. 상속 및 증여 시에도 토지의 가치는 아파트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 원가와 공시지가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가능하며 단순 아파트 증여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들은 미래 세대의 자산의 영속성을 물려주는 전략을 취합니다. 9단계 리츠, 사모펀드, 관리 없는 수익 구조. 건물 관리 귀찮아요. 세입자 관리 싫어요. 그런데 돈은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상장 리츠에 10억 원 투자로 연 5에서 6%, 물류센터 사모펀드에 10억 원 투자로 연 6에서 7%의 수익을 목표합니다. 총 20억 원 투자 시 연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의 배당을 목표합니다. 이는 월 900만 원 내외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아침 9시 기상, 커피 마시기, 골프장 가기, 건물에 묶여있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리츠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다만 리츠의 높은 배당은 때때로 일시적인 자산 매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배당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리츠는 유동성이 좋지만 사모펀드는 5년 또는 7년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긴 유동성 제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0단계 PEF 정보와 자본 레버리지의 게임 정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통제하고 만듭니다.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핵심 투자자 앵커 1로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본인 투자 100억 원. 이들은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빌딩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레버리지입니다. 5년 후 빌딩 가치 상승 및 임대료 인상 성공으로 펀드가 180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투자금 대비 상당한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PEF 투자의 진짜 핵심은 정보 접근성입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빨리 흐름을 읽습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사람들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용산 개발이 끝나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거 뻔하죠.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주변 땅을 사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 영역은 자본력뿐 아니라 정책과 금융을 움직이는 네트워크까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0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돈을 주는 사람에서 돈을 받는 사람으로 이 한 번의 전환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4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5, 6, 7단계로의 이동이 시간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으로 계속 재투자가 가능하니까요. 3단계에 머문 사람은 현금이 안 남으니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단기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부동산은 자산 증식 시스템 자체입니다. 지금 1에서 3단계라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대한 빨리 4단계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세요. 잘못된 접근은 3억 원짜리 집에서 5억 원짜리 집으로 갈아타기입니다. 대출만 증가합니다. 전세로 계속 살면서 월세 받을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출은 현금 흐름이 양수인 곳에만 쓰세요. 나쁜 대출은 내가 살 집 구매, 매달 돈 나감. 좋은 대출은 월세 받을 집 구매, 매달 돈 들어옴. 같은 대출이지만 용도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하는 능력이야말로 부동산 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이 구별법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5년 타임라인을 지키세요. 30대 초반에 시작하면 30대 후반에 4단계 도달, 이게 최적입니다. 40대에 시작하면 50대 초반까지, 50대에 시작하면 60대 초반까지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동산은 집값이 올라야 돈을 번다? 이건 틀렸습니다. 1에서 3단계는 집값 상승이 중요합니다. 매도해야 수익이 나니까요. 4에서 7단계는 집값 상승은 보너스입니다. 월세가 주수입이니까요. 8에서 10단계는 집값 변동과 무관합니다. 토지, 배당, 개발 수익이 핵심이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10년 후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계층에 서 있기를, 그리고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돈을 주는 부동산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는 부동산을 선택할 것.